홍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수도권과 이른바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 공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하면서 이른바 명령대전 성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수단 관리 문제와 전술 부족 등을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정몽규 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방송에선 달아오르는 여야의 공천 경쟁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을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단연 첫 소식, 오늘 새벽에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네, 이 간밤의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병원 전공의 전원이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대표들은 간밤에 모여서 이 대응 방안을 좀 논의를 급히 했는데요. 전공의협의회는 각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후엔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들 대형 5곳의 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대형 병원 5곳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사직서 제출 시작됐다고요? 네, 앞서서 이와 별개로 이 원광대 병원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을 한 뒤에 이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이자 이 5번째로 이 병상이 많은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이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의과 대학생들도 집단 행동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네, 이 집단 행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40개 의대 대표들이 집단 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체 의대생 2만 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좀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이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동맹 휴학을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구체적인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네, 일단 우선 이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결의를 한 이후에 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직 정부 입장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단 앞서 정부는 증원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대화 의지는 거듭 좀 밝혔는데요. 업무 시간을 개선하는 등의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을 해 나가겠다면서 또 이 전공의 권익보호 창구를 다음 달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도 앞서서 좀 발표가 됐는데 당장 혼란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에서 환자단체 6곳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강대강 대치를 즉각 좀 멈춰달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 이른바 명령대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이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추가로 발표한 단수 공천 지역은 모두 25곳입니다. 안철수 또 윤상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면서 공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에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을 하기 위해서 이 현역 의원들에게 이른바 헌신 출마 등을 요구를 하면서 이 공천 작업에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민주당도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서 현역 의원 조기 투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도 단수 공천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고민정 최고위원이 광진을에 단수 공천이 되면서 여당의 이 오신환 전 의원과의 첫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 또 울산 남구 갑 등에서도 영입인재 등으로 후보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총선과 관련한 공방을 계속했죠. 네, 좀 총선이 좀 다가올수록 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 조금 더 좀 격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 비선 공천 논란에 대해서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는 거냐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가리켜서 전국을 순회하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면서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어요. 네, 이 조 전 장관은 출범식을 열면서 이 총선에서 제3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이 민주당 비례연합 참여 가능성도 계속 열어뒀는데요. 조 전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진보 성향이 분명한 당임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개혁신당을 견제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당을 향한 비난이 나오자 결국 선거 결과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여러 세력이 뭉친 당이다 보니까 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제 이 개혁신당을 항의를 목표로 뭉친 국공합작에 비유를 하면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처럼 결국 찢어질지는 결국에는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 내부에선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공동대표는 기존 개혁신당 세력이 당의 주류라면서 정의당 출신 유호정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통합 후에 이 기존 당원들의 반발이 좀 커지면서 이 나온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공천이 좀 시작되면 또 한 번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이 경질이냐 아니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서 어제 축구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는 3시간여의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경기 준비엔 문제가 없었고 이 선수들 사이의 불화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오늘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경질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선수단 분위기 관리하는 것도 사실 감독의 몫인데 네. 클린스만 감독 말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축구대표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몸싸움이 사실 알려진 이후에 이강인 선수를 향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 측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네, 좀 상황이 좀 가라앉질 않다 보니까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대리인이 성명서를 내고 일부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몸싸움을 했을 당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요. 이 손흥민 선수에게 목덜미를 좀 잡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사실 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의 SNS에는 왜 대체 좀 탁구를 한 거냐, 왜 주장을 무시한 거냐 등등 비난이 거센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당장 이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쓰려던 모 업체가 이걸 철회를 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모델인 이 기존 광고권을 보류를 할지 이 광고주들이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일도 속속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이 이른바 요즘 말로 과거를 소환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먼저 앞서서 우리 대표팀을 맡았던 벤투 전 감독 이 당시에 이강인 선수를 끝까지 좀 기용을 하질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뭐 결국 이런 면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좀 몸싸움 사실을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정을 했던 축구협회는 정작 인정은 해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 파악 중이라면서 수습에는 좀 느린 모습입니다. 한국 축구가 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런 비난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와 쿠바의 깜짝 수교 소식 이후에 북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담화를 통해서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시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뭐 북한의 방위권을 트집 잡거나 뭐 아니면 일본의 납치 문제를 뭐 장애물로 놓지를 않으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까지 한 건 우리와 쿠바가 수교한 이후에 북한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 그런 걸 의식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은 우리가 이 쿠바와 수교를 맺는 걸 잘 알지를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하면 적지 않게 당황했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까지 일본에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발언을 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먼저 하면 일본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 후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바다 위 함선을 공격하는 신형 순항 미사일을 공개를 했어요. 네, 이 북한이 신형 이 지상대 해상 즉 지대함 미사일이라면서 바다수리 6형이라고 하는 것의 이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사일은 23분 정도를 비행을 해서 목표 선박을 명중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발사를 실전 배치된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상 국경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끊임없이 부정을 해왔죠. 이번에는 아예 해상 국경선이라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 자신들 주장대로 해상 국경선을 명확히 규정을 하는 상황이 되면 서해 수역에서 이 군사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1도선으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7도, 대전 9도, 부산 10도, 광주와 제주 11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와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 있습니다. 경기 내륙과 충북은 아침까지 안개도 짙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 오늘까지, 경상권 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주말 낮부터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기 시작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5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량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방화대교 1차로에 사고 나서 가양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은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행주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에서 장수까지 이동량 많고요. 지나서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까지 속도 주춤합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속도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 또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휴게소 부근 작업하면서 2,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위로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천안 방향 대덕터널 부근인데요. 현재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 대진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2차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을 받아서 두 사람 간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으로 격전지에 뛰어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8대와 19대 국회 부산에서 재선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장관직 사퇴 이후에 분당을 쪽을 찾으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었는데 어느 시점에 저 서울 영등포울로 뛰어드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원래 분당을 몇 달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총선 지나자마자 바로 당의 오케이를 받아서 분당을 옮겼었죠. 옮겼다가 이제 그래서 당에서는 사실 제가 총선에 출마하면 분당에 나갈 거라고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우리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그때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부터 이제 험지 출마론 이런 여론이 당 내외에서 비등하면서 그때 아마 첫 번째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가고 또 박민식이 이제 영등포울로 간다. 뭐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죠.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 당내엔 꾸준히 지역 기반 다져온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단수 공천 발표가 이미 났으니까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네. 선수니까 그 룰에 대해서는 그 공관위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공관위원장께서 최근에 그 발표하면서 이번에 그 발표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경선이든 또 우선 추천이든 재공모든 그런 것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소속 중진 김민석 의원입니다. 15대 16대 국회 때 영등포울 국회의원 이후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낙선 이후 멀고 먼 길을 돌아서 20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것이 또 바로 이 영등포을입니다. 김민석 의원 평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에피소드지만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떤 거의 전국적인 아이돌 스타 비슷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이렇게 영등포을에서 한판 승부를 할 그 가능성이 짙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국민들 평가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김민석의 캐릭터가 맞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하나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박민식과 김민석이 영등포을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된다면 그것은 두 사람만의 그냥 지역구 경쟁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다. 뭐냐면 김민석이라는 분이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길과 박민식이 살아온 길 그리고 박민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상당히 상징적이 있는 격전장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포울이 상징적 격전장이 될 뻔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등포울로 옮겨왔다 이런
말씀도 뭐 되겠네요.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당이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 비단 이 선거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강남, 강북, 수도권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그 효과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영등포을 지난 24년 돌아볼게요. 16대, 17대, 18대 국회 권영세, 19대, 20대 신경민, 21대 김민석. 다시 말해서 3번 한나라당 즉 국민의힘이 내리 3번 이기고요. 민주당이 내리 3번 이겨서 야구로 치면 이번이 7차전 코리안 시리즈 최종전입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는 아마 민심을 얻는 사람일 겁니다. 장관님. 영등포 을의 민심 다녀보시니까 유권자는 무엇을 바라던가요? 제가 이제 영등포 을에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에서 강력한 그런 권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네. 번. 그런데 한 달 좀 넘게 다녀보면서 느낀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 좀 바꿔야 된다. 이 정치 1번지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12년 3전 3패를 했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목소리였고 두 번째 그 영등포을 주민들의 가장 큰 갈증은 아시다시피 이곳은 산업화의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퇴락한 곳 아니냐. 네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 문제라든지 또 여의도 신길 대림 여기의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 재건축 문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동안 야당 12년 동안 입으로는 많이 떠들었습니다만은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무능한. 그래서 영등포 주민들은 이번에는만큼은 뭔가 좀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정책의 집행력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대통령 또 서울시장 뭐 국회의원 이런 원팀이 그 힘을 뒷받침해 줘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돌파력, 추진력이 있는 후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단수 공천 보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공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원희룡 맞대결 가시화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원희룡 지금 장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에서 상당히 이제 뭐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상징성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인천 계양을 그것도 그 지역구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희룡의 그런 파급력 그 전체 전국 선거에 원희룡이 나서서 이재명과 상대해 주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나서서 아마 파이팅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뭐 필승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 카드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수원벨트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전 산업부 장관, 전 국세청장, 유명 범죄 심리학자. 지난번에 한석도 못 땄는데 이번에 수원에서 좀 해볼 만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내년 총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수도권 121석 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불과 2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수원이라는 곳도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약 60개 선거구의 가장 중심이다. 그런데 수원에 지금 선거구가 5개인데 우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뉴 칼라 새로운 얼굴로 우리가 좀 승부를 벌이면 수원 시민들의 그런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던 그런 갈증에 큰 응답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단수 공천 25명, 2차 25명 합해서 이제 50명인데요. 그중에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유일합니다. 그나마 이제 검사 출신처럼 윤 대통령과 오랜 호흡 맞춰온 분이라고 이제 보기도 어렵고요. 이 정도면 공천이 용산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시스템 공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언론 보면 뭐 오히려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윤심 공천이다 이런 거는 뭐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40년 지기 석동현 그분도 뭐 그냥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외에 그렇다고 뭐 한동훈 무슨 사람이 공천됐다는 말도 없고 네. 그야말로 이번 정영환 공관위의 그런 조용하면서도 아주 그 투명한 이기는 공천 이거는 현재까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다. 반대로 지금 이재명 그 야당의 공천은 보면은 그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다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뭐 공관위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사무실에서 자기 측근들하고 모여서 뭐 전화를 해서 뭐 나가지 마라 뭐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데 만약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키를 쥐고 후보들의 총선 출마 불출마를 결정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좀 대비가 되는 것 아니냐. 여기는 상당히 그런 윤심이다 뭐 누구다 이런 어떤 권력자를 뒷배로 삼는 그런 공천이 아니고 여기는 그야말로 어떤 1인 그런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쥐락펴락되는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최근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광역단체장 출신 이제 중진들을 어떤 뭐 격전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헌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제 그 민주당을 보니까 또 그 지역에 뭐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공천을 빨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일종의 사수에 나선 건데 부산 경남 상황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판세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낙동강 벨트는 뭐 보통 PK, TK 하면은 여당의 텃밭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외가 낙동강 벨트지 않습니까? 네. 낙동강 벨트에 한 11개, 12개의 그 지역구가 있는데 어떻게 수치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유리하지가 않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선거 이제 큰 판 전략적 요충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데가 한강 벨트. 그다음에 또 낙동강 벨트. 네.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벽 대전에서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렀다는 것처럼 이번에는 한강풍을 불러일으키고 또 낙동강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전략이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낙동강 벨트에서 그런 전략적 고려에 따라 재배치를 한 것 같은 것은 이기는 공천이라는 기준에 따르면은 저는 상당히 환영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보니까 상당히 또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밝히는 걸 봤거든요. 네. 자,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과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대비된다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관련해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런 용어를 또 했어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대, 21대 그 선거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자폭 공천이거든요. 우리끼리 뭐 진박 간별사다 뭐다 해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고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잡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도 대통령 공약 당시는 뭐 병립형으로 하자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준연동형으로 바꾼다. 또 사람도 출마하는 후보도 뭐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뭐 직접 전화하고 이런 보면은 한쪽은 좀 시스템에 의해서 조용하면서도 좀 묵직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은 잡음이 많고 결국 뭐 탈당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공천 그 잡음 그 부분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저는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이 목표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윤 정권 조기 종식에 효과적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밝힌 목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참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걸 안 다루던데 조국 법무장관하고 또 헌법학자지 않습니까? 보통 야당도 어떤 야당도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죠. 정권의 조기 종식을 이렇게 천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대통령과 그 정부를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전에 셧다운 시키겠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쿠데타든지 무슨 뭐 하여튼 탄핵이든지 이런 건데 그거를 헌법학자가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저렇게 선동하는 것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좀 더 나가면은 내란 선동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은 조국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그 속셈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1심, 2심 실형 2년을 받아서 이제 대법원 가면은 뭐 큰 그 상황 없으면은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 안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국회의원 배지다는 거예요. 결국 방탄 배지 시즌 2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봤거든요. 벤치마킹 한 겁니다. 본인이 감옥 가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프레임으로 바꾼 거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이 두 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그 후안무치 뻔뻔스러움은 두 분이 용어 상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계수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로서 반응이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장관 20개월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많이 그걸 해가지고 엄청 야당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승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하자는 건데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역사의 폐륜화로 낙인 찍혀서 음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서 우리가 뭐 07과삼이든 08과이든 이렇게 평가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건국 영화가 그렇게 아주 대중적인 신드롬 같이 열풍을 일으키는 걸 보고 2년 전부터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공석 사석에서 또 청문회에서 그렇게 얻어맞아 가면서 이야기 주장했던 것이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또 상전백회 같은 걸 느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 정치적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그렇게 해야 외눈박이 역사가 되지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함께 야권 통합 비례정당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임에 간첩 사건에 연루된 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준윤동형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것은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누굽니까? 뭐 김의겸 의원이다, 윤미향 의원이다, 또 뭐 그 최강욱 의원입니까? 상실된 이런 분들이 다 그 위성정당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하면 뭐 말은 무슨 연합이다 하는데 거기에 뭐 이른바 친북 단체 좌파 뭐 옛날에 괴담 유포한 뭐 사드다, 뭐 광우병이다, 뭐 이런 거 한 그런 주류 세력들이 거기 많이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떤 국민적인 검증 없이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아까운 세비를 그 사람들의 그런 반정부 활동에 쓰게 하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제도까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미루고 바꾸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저는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1분이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토론회를 하는 걸 두고 민주당은 이건 불법 선거 운동이다. 따라서 선관위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문재인 네네. 대통령 부산에 와서 메가시티 구축 전략회의 그게 불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한 2달 전에 막 그런 걸 떠들썩하게 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 통치행위에 대해서 왜 사사건건 개입하느냐 간섭하느냐 대통령이 그럼 뭐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씀 빨리 해주셔서 시간이 한 30초 남아서요. 네. 장관님의 한강벨트 승리 전략 짤막하게 한 줄로 하시면요.
한강벨트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드림팀을 구성해서 우리 총선 필승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배장민입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야구가 주 6일 동안 매일 거의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쓰레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있고 음식물도 다 섞여져 있고 일회용품도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야구장 내에서 아마 그 캠페인 운동을 하는 건 본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 다회용기 쓰고 나서 반납하시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처음에 그게 도입되고 나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원용품도 되게 막대풍선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도 그런 걸 안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원 도구가 바뀔지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면서 재밌게 야구 경기 관람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새는 재활용 말고 재사용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이고 관심들을 조금씩만 가져주신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좁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넓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제 깨끗한 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앉아 전국에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도 선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나오실 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 7도, 대전 9도, 부산 10도, 광주와 제주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어제 폭설이 내린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눈이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경기 내륙과 충북은 아침까지 안개도 짙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 오늘까지, 경상권 해안은 내일까지 강한 너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는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먼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물결이 최대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부터 다시 바람도 강해져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의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지역 대진표, 특히 뜨거운 지역 대진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계양을이 아주 핫합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급끼리 맞붙다 보니까 미니 대선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명룡대전, 네. 또 용명대전 뭐 이렇게까지 이제 네이밍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차기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원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리를 했다. 이런 경우에 원 전 장관은 뭐 차기 당대표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력 대선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겨야 본전인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패하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당내 지위가 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진다. 그랬을 때도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예. 그 피해가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예. 역시 이긴 것만은 하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겠죠. 예. 네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 이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당시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네. 좀 되돌아볼까요? 예, 대선 패배 직후였지 않습니까? 네네. 2022년 6월에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한 건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지고 뭐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용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출마를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본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종의 방탄용으로 지금 이제 출마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네. 또 당선 직후에는 곧바로 또 대표 경선에도 출마를 하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가를 보게 되면 역시 좀 대표 지키기에 좀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방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네. 그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지역 출마 선언을 또 했어요. 당 그 모자는 다른 모자를 썼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본인은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측근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측근이었다라고 전제하면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폭로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보다 본인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지금 당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 목사 정광훈 씨가 이끄는 네. 그 이제 바로 당이고요. 지금 그 방탄조끼 이제 활짝 벗게 만들겠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일련의 그런 폭로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뭐 대장동 의혹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 바람에 사실은 또 이 개항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네. 이게 스피커를 높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예, 선거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또 선거 구도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 자유통일당도 좀 보수 성향 그중에서도 아주 강성에 속하는 이제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수 표심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표를 좀 뺏어간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하다못해 1, 2%라도 박빙 승부에서는 그게 또 결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뭐 이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가 보건대는 당선이 꼭 목표라기보다는 이번 그 총선 계기로 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더 쏟아내고 싶은 그게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막판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후보 사퇴 방식으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본인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까? 떨어뜨리러 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동작을 공천받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동작을에 그 누가 와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리턴 매치 벌일지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 공천되나 이제 설이 좀 있거든요. 전략 공천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했는데 동작을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건 추 전 장관이 여기로 오기가요? 추 전 장관은 최근에 굉장히 친명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일종의 친명 호소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 그룹이 다른 그 친문 인사들하고는 좀 달리 취급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좀 읽혀요. 그래서 전략 공천설이 나오는 거고 동작을 투입설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만약에 추 전 장관이 이곳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빅매치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추 전 장관도 일종의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 입장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주자 간에 여기서도 이제 빅매치가 이제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는 쪽은 좀 타격이 만만치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패배했다 할 경우에 그러면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아무래도 뭐 이쪽에 현역 의원 이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데미지가 조금 더 클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나요? 예. 어저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뭐 안 올 것 같지만 어쨌든 와도 땡큐다 거의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뭐 그런 약간 거죠.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추 전 장관도 사실 당시 여당 대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했고 정말 굵직굵직한 자리들을 해왔고 제가 알기로 한 5선 되나요? 4선 5선 되는 다선 의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랜드한 스케일로 큰 담론을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 뭐 싫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선 주자 대 대선 주자. 굳이 또 이렇게 개파 구분하자면 친명 대선 주자 대 친윤 대선 주자. 그러니까 주류 대선 주자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심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커지면 그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홍보 효과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큰 상징성을 가지는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던 곳이라 이제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동작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이제 화려한 면면들이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인물이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동작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이 부동층이 많은 일종의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까지는 진보 성향 정당들이 이제 승리를 이 지역에서 했었고 18대 총선에서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19대 재보궐선거로 이제 당선되고 그 이후에 또 연이어 당선되면서 이제 이 지역도 좀 이제 보수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 강남하고 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영향을 이제 좀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이제 12년 만에 진보 정당이 다시 이제 탈환을 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격전이 굉장히 좀 이제 격전지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지역구로 한번 가볼게요. 한강 벨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서울 광진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종의 격전지로 꼽히는데 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현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의원이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친 오세훈계로 불리는 오 전 의원은 친문계 고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대리복수전이다라는 네.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결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에 속해요. 그런데다가 좀 특이한 점이 모두 비주류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친문, 이쪽도 친명이 아니고 저쪽도 친윤이 아닌 이런 그 구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강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의 어떤 주류의 그 어떤 지원을 이제 많이 받아서 치르는 일종의 대리전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또 의외로 좀 치열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사실은 좀 야당 텃밭에 해당하죠. 그래서 14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진보 정당이 이제 승리를 했던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광진구청장을 또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승패를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총선하고 뭐 그 이후에 지방선거 대선 저 지지율이 좀 다르죠. 네. 서울 지역이. 서울에 그런 지역이 많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10분 전까지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 박민식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곳이 한강벨트 중에 영등포을 지역입니다. 이 지역 네. 대진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 지역은 이제 어찌됐건 국회가 이제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네. 뭐 정치 1번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치 2번지 정도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지금 친명계 김민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친윤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고. 지금 뭐 공천을 받을지 여부가 조금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내 경쟁자가 있죠. 박영찬 후보가 있는데 이분이 의외로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해오신 분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이고 2019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입당을 했고 당협위원장을 이제 했고 그래서 역시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래서 당내 이제 그 경선이 한 고비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박 전 장관이 이제 공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친윤 대 친명 게다가 꽤나 이제 중량급이 이제 맞붙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박민식 장관하고 이렇게 이거저거 역사를 따져보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3번을 권영세 의원이 내리이기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 신경민 2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 네. 코리안 시리즈로 보면 7차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나요? 정말 예. 그래가지고 예. 과연 누가 이길까 약간 스토리성이 강하고 이 지역구가 보니까 옛날에 김민석 의원이 15대 때 당선이 됐는데 네. 1996년에 예. 그 전에 14대 때요. 정말 만으로는 30살도 될까 말까 한 나이에 나와가지고 나홍배 그 당시에 그 나홍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재무관료 출신이죠. 네.
약간 거물인데 그분을 혼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몇백 표 차이로 졌었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1992년이었고 근데 김민석 의원이 96년에 또 그런 스토리가 많은 또 지역구기도 하더라고요. 야, 라떼 시절 얘기네요. 예. 네. 자, 영등포을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한강 벨트 봤으니까 낙동강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경남 양산시을의 김두관 의원 단수공천자로 발표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그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맞대응 차원인데 빅매치가 성사됐어요. 또 그렇죠. 경남 지사를 두 분이 다 지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경남 최대 승부처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남 지사를 지낸 이후에 또 대선 주자로 계속 거론됐던 네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량급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이 당의 또 주류는 아니다라는 거죠. 친윤이나 친명이 아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진을과 마찬가지로 이 공천 논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면서 결국 당세보다는 개인의 역량으로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선거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뜨거울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20대 총선에선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같은 이제 정치적 이슈가 여권 분열을 가져오면서 총선 패배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네. 최재성 수석 나오시면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 부분도 좀 약간 떠올려 주시죠. 아,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되면 이게 실제 이제 그 본선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져서 균열이 생기고 그 관련해서 뭐 탈당자들이 늘어나고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또는 뭐 다른 정당 또는 뭐 다른 선거연대 이런 형태로 출마를 하거나 하면 표심이 이제 막 분산이 돼요. 그리고 설령 이제 탈당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당내에 이제 잔류하더라도 불만이 그 많은 상태에서 갈등이 이제 봉합이 안 된 상태로 본선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조직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이제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이쪽 운동원이 저쪽으로 오히려 그 반대당 후보 쪽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이 이제 탄생을 하고 보니까 이 양당이 지금 더욱더 그 공천 그 갈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탈자를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 공천 확정해서 이제 그쭉 발표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단수 지역 뭐 이렇게 전략 지역부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면 좀 덜 민감한 지역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민감하고 나중에 갈등의 좀 여지가 있는 곳들은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 네. 이번엔 충청권 금강벨트 대진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전 대통령실 수석 간의 세 번째 리턴 매치 유력하죠? 그렇습니다. 공주, 부여, 청량 선거구인데요. 20대 총선부터 이게 지금 한 선거구로 통합된 이제 그런 곳이고 이 지역이 또 유명한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국무총리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송효찬, 김종필, 이해찬, 정운찬, 이완구 5명이나 무려 배출했고 송효찬이면 그 옛날에 사령관. 그렇죠. 네. 네. 라떼 시절 그 이전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국회 부의장도 두 분이나 또 배출을 했어요. 정진석 부의장, 뭐 김상희 부의장.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량급 정치인들이 이제 활동을 해온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 정 부의장하고 박수현 전 수석은 20대, 21대 총선에서 여전히 이제 맞붙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모두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이제 승리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 격차가 좀 벌어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자 이 박수현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힘든 그런 이제 그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신승이라도 했다.
이러면 이제 거물급 정치인을 이제 그 이긴 셈이 되잖아요. 그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네. 박수현 전 수석 그때 여기 출연해서 얘기하는데 정진석 의원이 거기서 5선. 네. 그 부친이 거기서 또 6선을 하셨대요. 네, 합해서 11선입니다. 예. 자, 운동권 청산 선거구도 보여주는 또 다른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사퇴 혹은 험지 출마 압박받는 가운데 윤희숙, 임종석 맞대결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친명 측으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이제 꽤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이제 이번 그 총선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오면서 지난달 29일에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이러면서 이 윤희숙 후보의 이제 편을 싹 들어주셨죠. 그 발언 이제 내놓은 이후에 이제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그 한동훈계로 친한계로 이렇게 또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윤 전 의원도 또 다른 이제 친윤 후보 이제 권오현 전 행정관하고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최근 친명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밀어내기를 좀 하면서 한편에서는 지금 이현주 전 의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뭐 다시 복당한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전 의원을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대진표가 좀 불확실한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외에도 서울에선 구정치 1번지 종로와 신정치 1번지 용산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죠.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우리 금융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먼저 H지수 ELS가 뭔가요? 이거 좀 쪼개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H지수 그다음에 ELS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H지수가 뭐냐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 50개 요 주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쉬운데 코스피는 종합한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H지수는 50개만 뽑아서 그것도 국영기업 중에 50개를 추렸으니까 좀 우량한 회사들을 뽑아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LS라는 거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건데 이 지수랑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낸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은 H지수하고 연동해서 오르면 수익 나고 내려가면 손해 나고 이런 상품인데 핵심은 조건에 따라서 원금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험 상품이다. 파생 상품들이 좀 그렇거든요. 고위험 네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그 H지수가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한 12,000에서 13,000선 요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하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면서 가입자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5,400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12,000원, 13,000 하던 게 5,400 내려왔으니까 지금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거고요. 결국 이거는 중국 기업들 출연한 거잖아요.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에 투자해서 손해본 국내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국내 투자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이번 달 초에 지금 집계한 걸 보니까 5대 은행 기준으로 5,200억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났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만기액이 9,700억인데 그중에 5,200억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돌아오게 되는 만기액이 10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700억 정도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배 정도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손실 규모가 7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혹시
이게 다시 오를 수는 없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서 회복될 수는 없냐. 그리고 좀 뭐 투자자들 하는 얘기로 뭐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입할 때 만기가 3년인 상품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만기가 올해 초에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계속 무작정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익률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가입 시기 따라서요. 지수가 1만 넘었던 게 2021년 상반기거든요. 이제 그때 가입해서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H지수가 7점 넘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손실은 지금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계속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개인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난 건 이제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투자한 사람 개인 책임이 아닌지 왜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책임인데 이번에는 투자자의 책임만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파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사는 이런 개인들의 보면은 정보 차이가 심하잖아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정보를 안 주고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런 좀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도 그걸 제대로 체크를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 업체는 또 금융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맞습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또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5개 은행하고 6개 증권사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위법사항이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정황들이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원금 날릴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입한 사람들을 보니까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안보험 이런 것들이 원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는 돈인데 이런 위험 상품에 투자를 권유한 게 아니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 접수된 불안전 판매 민원을 보니까 이미 4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KBS 보도를 보니까 문서를 위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피해자로 보고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투자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나요? 지금 현재 기조로 보면 국가가 배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즉 이 얘기는 금융사들이 좀 책임을 져라 이런 톤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 1차 검사 11개를 했고 추가적으로 금융회사들을 더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배상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배상 이뤄지게 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안전 판매 여부도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예금하고 똑같으니까 가입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적합성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좀 적합한 사람한테 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자금인데 이걸 뭐 권유를 했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비율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도 금융사들이 자율 배상을 할까요? 좀 쉽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금감원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쉽지 않은 요소들이 뭐냐면 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불안전 판매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 입장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요소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태들 많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많아서 금융사들도 좀 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금융 소비자들의 책임이 좀 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금융사들이 과거에 불안전 판매했다가 과징금 내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녹음도 하고 뭐 녹화도 하고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못 듣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면은 어떤 뭐 법적 다툼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조금 불리한 정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대비들을 회사들이 많이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금감원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약관 같은데도 소비자들이 잘 못 보는 어떤 작게 써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다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적절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5,000명대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일요일인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밤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의사협회 입장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위원장 주수호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이 좀 쉬셨네요. 일단 어제 밤에 거의 못 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밤 사이에 들어온 이제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는데 오늘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 결정 사항부터 먼저 좀 전해주세요.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이요. 전공의협의회랑 그다음에 의대생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노코멘트하기로 그 전공협의회랑 비대위랑 서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도된 두 가지가 그냥 거의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거를 자세히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빅5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서울대학병원, 네.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예. 아산병원, 네. 삼성의료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성모병원이 5개가 빅5 병원인데 네네. 이 빅5 병원의 대표들이 어제 밤 11시에 모처에서 모여서 네네. 회의를 했고 아마 2-3시 정도 넘어서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결론이 아마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 19일 날부터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병원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마 네네. 주말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상황이 닥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대형 병원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어요. 이제 빅5 병원이 선도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각 단위병원 대표들이 단위병원에 있는 전공의들과 서로 협의한 결과 네.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발적인 판단들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전국 의과대 학생들도 집단행동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내일은 의협 비대위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른바 집단행동 여부 결정되는 겁니까? 내일 비대위 회의가 이제 첫 번째 회의가 됩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거슬러 가면 2월 6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2,000명 의대 증원형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즉시로 당시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회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하고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저와 같은 이제 분과위원장들만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오늘 전체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내일 첫 번째 회의를 열리게 되는데 내일 첫 번째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과 큰 그림이 그려진 회의가 내일 첫 번째 회의입니다.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동네 병원들이 모두 문 닫는 건지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건지 이런 걸 텐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건요. 이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 개원이만이 아니라 전공의 학생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현재 의대생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근거는 현재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된다는 근거입니다. 근데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치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게 많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의 의사와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의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야 우리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하나 기대 수명, 두 번째가 태어난 신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에 사망할 숫자가 몇 명을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 세 번째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겠냐 말하는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83.6세고 OECD 평균이 80.3세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대한민국 2.4명인데 OECD 평균은 1000명당 4명입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대한민국이 10만 명당 142명인데 반해 OECD는 10만 명당 239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탑급의 건강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그럼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 이용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와 국민 1인당 평균 재원 일수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연간 15.7회 외래진료를 받는데 반해서 OECD는 5점 몇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6배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고 전 세계에서 외래진료를 제일 많이 받는 국민입니다. 네. 두 번째, 평균 재원 일수가 OECD는 8.1인데 우리나라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평균 재원 일수가 제일 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는 OECD 국가들보다 외래 진료도 덜 받아야 되고 평균 재원 일수도 적어야 되고 건강 수준도 나빠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OECD 평균을 상회할 정도가 아니라 탑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고요. 다만 정부 측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아과 오픈런 또 하나 응급실 뺑뺑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소아의 숫자가 990만 명입니다. 이 15세 이하라는 얘기는 소청가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15세 미만인데 2000년도에 소청가에서 진료하는 15세 미만의 국민의 숫자가 990만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숫자가 590만으로 줍니다. 그에 반해서 2020년도에 소청가 전문의는 3,375명이었고 2023년 말 소청가 전문의 숫자는 6,222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3년간 소청가 대상의 환자는 400만 명이 줄어들었고 반해서 소청가 전문의는 2,900명이 늘어났는데 왜 2000년도에 없었던 2023년도에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현상이 벌어졌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소청가 의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청가 의사 등에서 많은 분들이 소청가로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과 진료를 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생활 습관,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진료가 열리는 그 시간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지만 그 이후 10시 이후부터 한 2시까지라도 이런 때는 환자가 한산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다만 아침 시간에 갔더니 환자가 몰려 있더라. 그래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응급실 뺑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 아주 시간을 다친 환자들만이 가야 되는 것이 응급실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응급이라고 생각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응급실로 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에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던 한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부산에서 다쳐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에 헬리콥터 타고 왔다는 거죠. 지도자들 자체도 이런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오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로 비롯된 것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게 과연 응급실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2,000명 증원은 말도 안 되게 많은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예.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것 전에 예. 부족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뭐 그 전에 의사협회에서 얘기했던 뭐 300명이니 뭐 이런 것들도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300명이나 이렇게 의사협회 이제 그 일부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네네.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 거지. 숫자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필수 의료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이 주장이고요. 네네. 이게 이미 그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 수를 많이 뽑아놓으면은 그 의사들이 넘치고 넘쳐서 필수 의료로 갈 것이라고 말했던 낙수 효과는 네. 이미 허구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내년 연말이면은 전국에는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빅5 병원에 전공의 모집 인원이 79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4명은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은 1년 정도 병원을 쉴 각오를 하고 경쟁을 뚫고 지원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과들은 다 미달이었던 거예요. 네네. 필수 의료과는 지원만 하면 바로 수련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필수 의료에 갈 수 있는 필수 의료를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이거를 정부가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필수 의료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들, 필수 의료로 가지 않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원인들은 그냥 방관한 채로 숫자만 늘린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정부는 아주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제 대화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 창구 열려 있습니까? 어제 그제 모 방송국에서 좀 생방송 토론 프로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저희는 비대위원장, 우리 비대위에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비대위 전체의 의견일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나갈 테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최소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야 된다. 네. 결정된 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말 한마디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무산된 이유가 뭐냐.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찾아서 과장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장급이 나오면은 이 비대위원장과의 토론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결정된 사항을 나와서 말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 무산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긴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 얘기입니다. 유튜브가 2005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횟수로 거의 20년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유튜브 천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올릴 수 있으니까 인기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플랫폼은 아니었거든요. 공식 서비스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다 할 수익 모델도 없고 동영상을 올리니까 저작권 문제까지 계속 불거져서 몇 년 동안은 뭐 투자 실패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창작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그 수익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 그게 이제 확립이 되면서 좀 인기가 많아졌고요.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2010년 흑자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일단 유튜브가 방송이 아니니까 규제로부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요. 좀 기발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작년에 광고 매출만 추정치긴 하지만 315억 달러가 넘는 정말 세계 최대 플랫폼이 됐습니다. 네. 특정 채널에서 공급받는 게 영상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알아서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만들겠다는 게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계기가 사실 방송 사고를 좀 계기로 된 건데 그 미국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당대 유명 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유명했던 자넷 잭슨이 공연을 하다가 그러니까 노출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심리가 이런 거는 또 다시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란 이름도 보면 당신을 뜻하는 유 그리고 TV를 뜻하는 튜브를 합쳐서 당신의 TV, 당신이 곧 TV다. 이런 목표가 좀 정확히 박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촬영해서 동영상 올릴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골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동영상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요즘은 쇼폼이 이제 대세예요. 저도 진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짧고 길어봤자 한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인데 또 메시지가 정확히 담겨 있고 콘텐츠도 되게 재밌어서 네. 한 번 보면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자극적이고 또 짧은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다 보니까 뇌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뇌가 좀 빠르게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짧은 영상에만 즉각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보상 충출을 담당하는 이제 그게 계속 강하게 자극되다 보니까 제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어도 그렇게 즐겁다라고 못 느끼고 계속 여기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제 내가 좀 쉬어줘야 될 때 또 이제 이걸 계속 보니까 과부하가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좀 현실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좀 즐거움도 찾고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청년 10명 중 4명이 아파도 돈이 아깝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 청년 10명 중 4명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은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병원에 왜 안 가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병원 갈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게 가장 많고 병원비가 너무 아깝다. 그리고 처방전 약보다 그냥 비처방전을 약국에서 사는 게 편하다. 네. 이런 이제 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라고 답한 경우도 15%였으니까 10명 중 1명은 아예 그런 커넥션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는 칼국수도 9,000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즐겨 찾던 외식 메뉴들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아마 저희가 직업 특성상 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느끼는 것 같아요. 가격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메뉴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많이 찾는 외식 메뉴, 뭐 칼국수, 냉면, 비빔밥, 뭐 짜장면 이런 8개 메뉴의 가격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칼국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 정도 유지했다가 올해 9,000원으로 올랐고, 뭐 비빔밥이나 냉면은 이미 10,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을에 그냥 즐겨 찾는 김치찌개 백반 같은 경우에도 8,000원?
정도로 이미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저희가 이제 사실 좀 간단하게 먹어보자라고 하는 메뉴들도 이제 거의 뭐 9,000원, 10,000원 시대가 온 거고 덩달아 생활 서비스 요금도 다 올라서 참 이 고물가는 언제쯤 이렇게 좀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자주 찾는 한 10,000원 전후의 그 뭐 탕이나 이런 그 식당 중에 1,000원을 올해 들어서 올린 데가 많더라고요. 물가가 비싸지면서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배달앱 시장 규모도 주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다 비싸지다 보니까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조사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배달앱이 거리에 따라서 배달비가 또 따로 책정이 되는데 2km 미만으로 봐도 그러니까 업체들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2,000원, 3,000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붙고 그리고 이제 외식 그 메뉴를 또 따로 돈을 내야 되니까 사실 이 배달비 부담이 좀 커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0.6% 그러니까 뭐 크게 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든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시대에 배달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이제 코로나19 특수도 이제 사라진 게 좀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한 또 조사업체 조사를 해보니까 배달 서비스 이용을 좀 줄였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배달비가 비싸다. 네. 그걸 이유로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통신비도 관심입니다. KT에서 5G 3만 원대 요금제 내놓긴 했는데 나머지 통신사는 또 어떨 계획일까요? 이게 정부가 과기정통부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송 3사, 이통 3사의 그 5G 3만 원대 요금제를 3월 달 정도까지는 거의 완료하겠다라고 사실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두 통신사도 3월 중에는 중저가 요금제를 편성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도 이제 뭐 제사통신사 시장에 안착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배달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 촉구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 이제 CCTV 영상이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한 음주 이제 차량이 아예 배달 라이더분이 앞에 있는데 그냥 들이받은 그 영상인데요. 이게 문제가 가해자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옆에 다 같이 태웠던 자기 강아지만 이렇게 안고 있던 그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공분을 샀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이더 유니온, 그러니까 이 관련 그 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이제 제출했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계속 문제는 되면서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그래서 네. 가해자의 엄벌을 좀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는 김업체가 인터넷에서도 화제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독도와 김업체가 언뜻 연결은 잘 안 되실 텐데 네. 이 김업체가 표지에 상품 이제 포장지에 저희 이제 한반도랑 독도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그 로고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수출을 이제 거부당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수출 때문이라도 좀 꺾을 뻔한데 이제 대표가 어떤 인터뷰에서 뭐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인터넷 기사가 지금 온라인에서 핫하면서 다시 이제 뭐 품절이 되거나 이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갈게요. 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양주 구매했는데 추가로 받는 작은 미니 야채 있잖아요. 이것까지 한 병으로 계산될 때가 있어서 이제 난감한 들 많다 그랬는데 이거를 정부가 한도를 올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뭐 면세에서 구매하시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는 주류가 $400 이하 뭐 2병, 네. 2리터까지 이렇게 용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럼 제가 이 양주 같은 걸 구매했을 때 추가로 받는 뭐 사은품으로 받는 미니어처도 한 병으로 또 계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때때로 있어서 이게 참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억울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관세청에서 이걸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6분입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어제 새벽 인천 부평에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자고 있던 환자는 48명,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연기까지 들이찼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한밤 필사의 구조작전을 펼치며 노인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이달 초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소방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훈련된 요양보호사들의 침착한 대응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2월 16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